네, 비상강호형 공통국어 내신 대비 투표를 안 해도 될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큰 제목 확인하시고요. 글의 갈래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102, 10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된 이번 단원의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은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 있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또 주장과 그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논증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논증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주장은 주관적인 요인에 해당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 또 구체적인 사례와 같이 객관적인 내용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논증은요. 자, 구성 요소를 보면 주장과 이 주장의 이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그 다음에 이 주장을 반박할 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반론이나 또 그에 대한 반박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이 구성 요소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주장하는 글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타당한지, 그 다음에 정당한지,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주장하는 글이 갖고 있어야 할 성격, 타당성, 두 번째는 정당성, 세 번째는 신뢰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을만한가 아닌가를 신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성격들을 조금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타당한가 라고 하는 것은 주장과 이유가 그럴듯한가 라는 의미예요. 정당성이라는 것은요, 주장하는 바가 옳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다 아니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성은 이 주장과 근거가 믿을 만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주로 근거의 신뢰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할 때 우리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그 자료가 믿을 만한 곳에서 가지고 온 출처, 믿을 만한 곳인지 출처와 그 다음에 요 자료의 시기, 이게 너무 오래된 자료는 아닌지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진 자료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증하는 글을 읽을 때는요. 글을 읽으면서 논증 요소가 타당한지 설득에 효과적인지 등을 평가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증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요. 재구성이라는 것은 필자의 논증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정한 다음에 그 논증을 강화할 만한 근거들을 떠올려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확인하기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논증의 요소는 한 가지뿐이다. 아니겠죠?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것 또한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재구성하려면 논증 방법을 파악하고 타당성을 평가한다.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논증이라 한다. 재구성할 때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필자의 주장을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은 글의 형식보다는 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자세히 이해하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암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서론의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글의 시작이 큰 따옴표로 시작합니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다.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자, 두 가지 정보 확인할게요. 하나는 일단은 처음에 인용, 큰 따옴표를 통해서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독자의 주의를 집중한다 또는 환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도 챙겨야 합니다.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브라질 시민 중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을 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이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브라질 시민 2,8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의무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에 57%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가 어떤 숫자든 간에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라는 말을 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의무투표제가 폐지된다면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브라질은 의무투표제가 폐지된다면 투표율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제목이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기권표입니다. 나는 선거 행위에 관심이 있으며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나는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입니다. 자, 기권당이라는 당이 있고요. 이 당의 홍보 문구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 홍보 문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나는 선거에 관심이 있는데 출마한 후보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해줘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기권당에서는 선거에 관심이 있지만 출마한 후보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권표로 표현하고자 이야기합니다. 즉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이자 권리라는 것입니다. 자, 기권당의 주장은요.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 표현 행위이고 권리다라고 하는 게 기권당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라고 의문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생각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선제에서 제시가 된다면 의문형을 통해서 독자의 생각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고 해서 질문을 통해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다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하는 걸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
즉 권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기권이라고 하는 것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권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 이 모두 다 기권에 해당하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2022년 12월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치러진 총선 투표율. 자, 지금 언제 어디에서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예시라고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총선의 투표 참여율이 11.2%였대요.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훼손되었습니다. 즉, 투표 참여율이 낮을 경우에는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거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자,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예상 반론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투표를 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체제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맞겠죠. 선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을 때 어떻게 하지? 요거에 대한 이 예상 반론을 반박했다면 또 본론 두 번째에서는 투표에도 바뀌지 않던데 라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하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글쓴이는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기권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즉, 기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말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글쓴이의 주장이라면 이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에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바꿔 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 이들도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삶이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즉, 기권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의 이면적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역시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란다.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하지 않으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돼서 불평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말러 교수는 이라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해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또는 전문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이 아니라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의문, 투표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설의법을 통해서 주장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18세 선거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66.5%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정치권에서 높아진 투표율을 보면 투표율이 높아진 예시가 나와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표율이 높아진 데는 선거 연령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높아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주목할 점은 정당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는 점이다. 내놓은 공약을 보면 인생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진로 탐색 기관 운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추가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 한 학급의 정원을 20명으로 낮추고 미래형 교육 실시 등이 있습니다.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열거하고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표 한 장이 생겼을 뿐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만들어지다니 투표의 힘은 참 놀랍다. 이처럼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면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죠. 국민을 위해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가 투표이다. 투표의 가치와 우리가 이런 것을 가치, 의미 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고, 투표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어서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투표의 가치를 알고 행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투표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보자 주장을요 비유적으로 표현했고요.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청유형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활동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1번은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었고요. 본론에서는 세 번의 소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본론에서 첫 번째 소제목이 뭐였냐면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을 통해서 투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투표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의 경우는 어차피 투표해도 안 바뀌던데 라는 내용이었어요. 어차피 투표해도 바뀌지 않던데 라는 제목은 투표를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제목이 18세 선거권이었습니다. 18세 선거권에 관한 소제목을 통해 투표가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표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 글에서 필자가 제시한 예상 반론이 뭐였는지 기억해 봅시다. 자, 예상 반론은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예상 반론이었고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상 전부 다 읽고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학습 활동의 내용은 꼼꼼하게 읽고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본론의 내용을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주장과 이유, 근거, 주장과 이유, 근거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암기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글에서 사용된 논증의 방법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주장을 끌어내는 방법, 귀납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귀납과 연역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